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23.51%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만에 유권자 1,000만 명이 넘게 투표한 건데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로는 최고치입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 서울 역삼동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이 몰렸습니다. 주말이지만 내 손으로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마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나온 겁니다. 투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어서 특별한 각오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걸 하고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를 봤고요. 주거, 주택 이런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번 선거 사전투표에는 전국에서 유권자 1,000만여 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23.51%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자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인 20.62%보다 2.89%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투표율은 전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남이 38.95%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과 광주, 세종 순입니다. 대구 투표율은 18.6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서울은 전국 평균을 웃돌아 23.84%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은 24.12%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이 42.5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 달성으로 17.56%를 기록했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은 25.57%, 경기 평택을은 18.39%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6월 3일 단 하루뿐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본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가까워지자 여야 지도부는 전국을 훑으며 막판 지지층 결집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야권의 전직 대통령 유세를 정조준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강원과 TK 등에서 정권 심판론을 외치며 보수층 결집에 집중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전남 섬 지역부터 내륙까지 전방위 유세에 나서며 민주당 후보들을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이 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의 잔부를 제거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선거는 일부 지역에서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후보의 선전이 이어지자 핀셋 지원에 나선 셈인데 제1야당을 겨냥한 공세도 매서웠습니다. 갱생교육을 받아야 할 감옥 3인방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전직 대통령 유세를 정조준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또 최대 격전지가 된 텃밭 전북엔 한병도 원내대표를, 재보선 핫플레이스인 경기 평택을 지역엔 조승래 사무총장을 각각 출동시켜 민주당 후보시키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진짜 민주당 후보인 김용남 후보가 있습니다. 가짜 민주당을 찍으면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에서도 접전지로 분류한 강원행을 선택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 족자의 대동단결 4글자를 한자로 쓰는 퍼포먼스로 선거 막판 보수 결집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합니까? 나는 있는 죄도 다 없애고 재판 취소하는 그런 대통령이니 당신들 문제 제기하려면 해봐라. 최근 강원을 방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차 언급하면서 짠물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도 제발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강세 지역 대구 경북에서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본투표에 나서기로 한 장동혁 대표와 이른바 분산투표를 하며 마지막 한 표까지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만한 권력을 견제하는 최고의 무기는 투표입니다. 또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셔서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게. 지방선거 날짜가 임박한 만큼 내란 완전 청산과 정권 심판을 각각 외치는 여야의 구호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거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개입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꼭 투표하자고 했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건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김혜경 여사와 청와대 인근 투표소를 찾은 데 이어 이틀 연속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낸 겁니다. 신호를 주면 이렇게. 네, 지금 넣으시면.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보수 야당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겉으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망각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때 도장이 잘 안 찍힌다며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를 잠시 나온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도 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침해죄에 해당한다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해프닝을 두고 억지 공격에 나섰다며 깎아내렸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억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당시 사전투표관리관이 이 대통령의 투표 내용을 보지 못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국민의힘이 선거 쟁점화하려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막판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선거 관련 행보와 메시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 또한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한국을 중국 견제용 단검에 비유했던 자신의 발언이 와전됐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올해 샹그릴라 연설에서도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무임승차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범 동맹인 한국의 사례를 보라며 국방비 증액을 결정한 서울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선 미군의 작전 계획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고무적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breath of fresh air for an ally to want to take more control more quickly. And that is an instinct we want to continue to incentivize. 중국을 향해선 패권으로 지역 안보를 흔들어선 안 된다면서도 미중 관계는 최근 수년 사이 가장 좋다고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최근 한국을 중국 견제용 단검에 빗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배경을 따져 묻자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What I said was trying to describe the operating environment, and we have to take remarks contextually. 안규백 국방장관은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를 높게 평가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각국 대표단 앞에선 북핵 고도화와 북러 간 군사협력 위협을 거론하며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평화 공존 체제를 구축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미일 3국 국방장관도 반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지만 별도 회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일 양국은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의 우길기 개양 논란 등으로 중단됐던 연합 수색 구조 훈련을 다음 달 7일 9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나인입니다.
우리 군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간 첫 회의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 연료 공급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우리 군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속 논의는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반년이 지나서야 첫 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리는 첫 회의는 상견례 성격으로 앞으로 회의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 대상이 크게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원자력 협력 분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의 경우 어디서 어떤 규모로 만들지 그리고 핵연료는 어떻게 공급받을지가 관건입니다. 지난해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최근 기본 계획을 통해 잠수함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핵연료 교체 주기도 최대한 길게 잡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원자로의 핵연료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건조하겠습니다. 문제는 핵무기 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미국 내 시선과 IAEA 등 국제사회를 어떻게 안심시키느냐입니다. This material, which is in a vessel, in a ship, in a submarine, is not being diverted in any way. It is there, in the same place where it was. 이와 함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논의 역시 핵 비확산이라는 큰 벽을 넘어야 해서 앞으로의 협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고위 관리가 핵심 쟁점인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이전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인 에브라임 아지지는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제3국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60일간의 휴전 연장과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최종 서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통행료 지불과 상관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목적으로 이란과 합의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 29일 성명에서 미국인은 통행료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 통항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 정부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물론 이란 정부와 소통을 거쳐 안전 보장을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협상 결렬 시 공격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지 시간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를 마친 뒤 현지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작전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것이고 전 세계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행료 없는 해협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중동 미군 기지에서 병력을 영구 철수하는 방안이 검토되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며 이란과 종전협상의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철
선로 위를 덮쳤던 서소문 고가차도 상부 구조물이 모두 치워지면서 열차 운행이 나흘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와 철근 더미가 말끔하게 치워졌습니다. 선로 위에 위태롭게 얹혀있던 상부 구조물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79시간 만에 양쪽 기둥을 제외한 상판 철거 작업이 마무리된 겁니다. 사고 충격으로 끊겼던 전동열차 전력 공급선도 다시 연결됐습니다. 경의중앙선과 KTX 운행을 가로막았던 잔해가 사라지면서 열차들이 다시 서소문 구간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1분 전 무궁화 열차가 이곳을 지나간 지 나흘 만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현장에 남은 양쪽 기둥은 비교적 붕괴 위험이 낮다고 판단돼 열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새벽 시간대를 활용해 철거할 예정입니다. 사고 수습과 별개로 경찰은 붕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도 철거 사업을 발주한 서울시 도시개발본부를 포함한 7곳에 대해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경찰은 주말에도 출근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철거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현장에서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압수물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면 철거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어제까지 열차 운행 차질이 계속되며 이용객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다만 서소문 구간 운행이 재개되며 오늘부터 전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말 오전 서울역 매표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일부 열차 운행이 취소되면서 급히 다른 표를 찾아 나선 겁니다. 다 취소분이 다 지금 몰리다 보니까 표가 지금 매진인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조카 결혼식에 맞춰 한 달 전 끊어둔 KTX 표는 취소됐지만 입석이라도 구한 게 그나마 다행일 지경입니다. 예약된 게 취소가 돼갖고 지금 서울역까지 왔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입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50분 동안 서서. 식구들 데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운행 차질로 인한 열차표는 위약금 없이 자동 환불됩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열차가 취소되면서 돌아오는 표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취소해야 하는 승객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못 내려가면 올라오는 것도 캔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분명히 여기에서는 취소 수수료를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열차 운행은 순조롭게 정상화 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소문 구간 정상화로 경기 고양시 행신역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서울역을 통과했고 경의선 전동열차도 첫 차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여기에 강릉 중앙선 KTX 이음 역시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구간을 다시 달리게 됐습니다. 서소문 구간이 복구된 뒤 정기 점검을 받지 못해 운행 차질을 빚었던 열차들이 속속 수색과 행신 차량 기지로 입고했습니다. 이후 차량 점검과 정비를 마쳐 오늘부터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서울에서 이번에는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흘 전부터 유사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남 목표시의 한 조선소에선 큰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간밤의 사고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왕복 2차선 좁은 도로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빗물관 연결 공사가 한창이던 아파트 단지 앞에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수습 작업 도중 발생한 화재로 신호등이 작동을 멈추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사 중에 직원 부주의로 인해서 전선 피복 조금 찼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이미 도로에 구멍이 뚫렸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공사업체는 구멍 위 철판만 덮은 채 공사를 이어간 거로 알려졌는데 주민들은 그 모습이 불안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철판으로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저렇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공사업체 측은 약한 지반이 내려앉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큰 위험은 없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와 동작구는 안전진단을 거쳐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조선소에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의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심상치 않자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끝에 5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조선소 안에 있던 선박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조사된 가운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선 물놀이하던 외국인 2명이 밀물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바위 위에 올라가 있던 20대 여성 2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1.65% 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17년도 요양급여 비용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 서비스의 대가로 기관별 수가 인상률은 병원이 1.2%, 치과 2.6%, 한의원 3%, 약국 3.7%, 조산원 6% 등입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은 1조 2,058억 원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통장에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허위 신고해 정지되게 만드는 통장 협박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건데요.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자영업자 A씨의 휴대전화에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문자에 찍힌 금액은 20만 원, 입금자 명에는 알 수 없는 알파벳 조합만 남겨 있었습니다. 당황하던 것도 잠시, A씨의 일상은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타인 계좌에 소액을 보낸 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지급정지시키는 이른바 통장 협박을 당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만 띵동하는 순간 이제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A씨는 그날로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돼 계좌 이체와 체크카드 사용은 물론 신용카드 자동 이체까지 막혔습니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암호화폐를 내놓으라는 협박이 이어졌지만 은행의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기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로 고객센터 상담원 전화 연결은 차단됐고 이의 신청을 안내하는 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 이후 예금거래 내역서와 피해 구제 취소 신청서, 신분증 등 온갖 자료를 제출하고 거래 정지가 풀리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2월 말에 또 통장 협박을 받으면서 계좌는 다시 동결됐고 지금까지 먹통입니다. 그 알지도 못하는 돈을 왜 받으셨는지 소명을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은행에서. 그때부터 저희 같은 사람들의 악몽의 시작인 거죠. 최근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이의제기 심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로 제한하고 제출 자료를 간소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별로 소명 여부를 판단하는 약관과 내규가 다른 데다 계좌 정지 전에 허위 신고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대책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이를 악용한 또 다른 범죄를 걸러낼 수 있는 금융권의 정교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다음 달 말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근처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단순 거리만 제공됐는데요. 가해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유서연 기자가 앱 시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붉은 사이렌이 울리고 가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자장치를 찬 성폭력 가해자가 외출 제한을 어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과정을 재현한 겁니다. 365일 24시간 밤낮 없이 근무 중인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이렇게 가해자의 각종 위반 사항에 실시간 대처하고 있습니다.
관리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는 살인,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범 등 모두 5,200여 명입니다. 전발지 전자장치 훼손 경보가 발생하였습니다. 즉시 출동해서 현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센터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상황에도 항상 대비 중입니다. 이제까지는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로 접근할 경우 현장 조치하고 피해자에게는 그 접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문자로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방법은 없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는 피해자도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앱 기능 개발을 마친 상태로 다음 달 24일 관련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피해자가 이 가해자 위치 알림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잠정 조치, 가해자 실시간 위치를 출동 경찰과 공유하기 위해 법무부 경찰청 연계 시스템 구축도 올해 말 완료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좀 더 촘촘한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변수를 짚어보는 지방선거 방정식 지식입니다. 계엄과 탄핵 그리고 정권 교체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는 뉴 이재명이라는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새로 유입된 대통령 지지층인데 지난 두 차례 대선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뉴 이재명이 어떤 그룹인지 살펴봤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은 뉴 이재명이란 단어로 시끌시끌했습니다. 노무현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 병자 정치, 노무현, 문재인 이런 기호를 호출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A는 줄어들고요. B하고 C가 커져요. 이 A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에요. 뉴 이재명은 후보 이재명은 지지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지지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친중 좌파 이미지에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보수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이재명을 막기 위해 투표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뒤 2년보다 성과를 강조하면서 계엄과 탄핵으로 갈 곳 없어진 중도 보수를 포섭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 이재명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두 차례 대선 결과에서 힌트를 찾아봤습니다. 2022년과 2025년 3년 사이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을 추렸습니다. 1위는 우리나라 평균 주택가격 6위인 서울 잠실 이동으로 주민 전체가 두 대형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2위 경남 양산 물금읍은 물금 신도시가 있는 우리나라 읍면동 인구 밀도 최상위 지역입니다. 이 밖에도 인천 송도동과 김포 고촌처럼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을 주도하는 동네가 목록을 형성하는데 대부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가 모여 사는 곳입니다. 부동산 계급 투표 성향을 가장 강하게 보였던 2022년 대선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다가 비상계엄 사태로 돌아선 중도 보수가 이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번 선거 뉴 이재명을 가늠할 지역은 평택, 을, 재보궐입니다. 대표적인 뉴 이재명, 김용남 후보와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 후보, 중도 보수 유이동 후보가 모두 출사표를 던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고덕동은 뉴 이재명이 많은 지역이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 득표율이 평택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2년 전 총선 비례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비슷한 지지를, 조국 혁신당에도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도는 지지를 보여줬던 평택을, 뉴 이재명 그룹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어느 때보다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역사관과 안보라는 자기 진영의 전통 가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거지만 중도층의 반발도 살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 득실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보름쯤 앞두고 터진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민주당은 공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란 세력의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는 작태다.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선거 국면 한가운데로 역사관 논쟁을 가져왔습니다. 역사의식의 부재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세력에게는 6월 3일 날 엄중한 심판을 해주시리라.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전해 스타벅스를 질타하자 역사관 재정립은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제1선거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권은 역사 바로잡기라고 표정 관리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86세대가 주축인 지지층을 최대로 결집하는 속내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베 사이트와 사실상 일체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의제, 안보 이슈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한 여자축구단 공동 응원을 부각하며 대한민국에서 북한 접대하냐, 날선 언어로 북풍을 유도했습니다. 이재명은 안보도 자존심도 다 내팽개쳤습니다. 불종과 짝사랑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앞장선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도 자유라는 보수의 뿌리로 응수했는데 지지층 동요를 차단하고 나아가 중도 표심까지 품겠다는 전략이 읽힙니다. 집단 린치하듯이 이렇게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국민 의식 수준을 의심하는 거죠. 두 진영이 역사관과 안보라는 고유 정체성을 꺼내든 건 지방선거에 대한 중도층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흐름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외연 확장보다는 지지층의 결집이 효과적 선거 전략이라고 본 거지만 반대 사례도 존재합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열린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북풍에 반발한 중도층이 뭉쳐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낸 게 대표적입니다. 이념을 주축에 둔 지지층 결집이 필승 전략이라고까진 볼 수 없다는 거지만 어쨌든 양당 모두 양날의 검을 뽑았습니다. 전략이 통했을지 득실은 성적표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결국 역대 최다인 8명의 후보가 경쟁하게 됐습니다. 각 진영별로 후보 단일화 과정이 있었지만 불복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고소전까지 벌이는 등 선거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8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진보 진영 후보가 3, 보수 진영이 4, 그리고 중도 후보 1명입니다. 진영별로 경선이 있었지만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모두 단일화에 실패했고 고소까지 오가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후보가 현직 프리미엄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을 실제로 운영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미 서울 교육을 책임져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울 교육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동성애 교육 이슈에 함몰됐습니다. 조전혁 후보가 현수막에 동성애 교육 반대 구호를 내걸면서 공방이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굳이 일반 학생들한테까지 그걸 날것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느냐. 정치 이념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수 진영 안에서도 일부 세력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대부분 후보들이 교권 보호와 AI 교육, 사교육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없어 보입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는 지난 2024년 보궐선거 때 투표율이 23.5%에 그쳤습니다. 올해도 여론조사마다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상황인데 정당 공천이 불가능한 교육감 선거엔 후보도 정책도 아닌 색깔만 남은 모양새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낮 기온이 섭씨 30도에 가까운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면서 도심 공원이 거대한 물놀이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물놀이장에는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로 붐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아이들이 물놀이장으로 뛰어듭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웃음을 터뜨리고 손에 든 물총으로 소로를 쫓아다닙니다. 대형 물놀이 시설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줄이 이어지고 부모들은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휴일을 함께 즐깁니다. 날씨도 더운데 물이 있어가지고 아이도 시원하고 저도 시원하고 한여름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곳은 청주시가 마련한 팝업 놀이터 현장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물놀이 중심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워터 슬라이드는 미취학 아동용과 초등학생용으로 나눠 운영됐고 페달 보트와 아쿠아 챌린지 등 다양한 놀이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멀리 피서지를 찾지 않아도 집 가까운 공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가족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같이 이제 물총놀이도 하고 미끄럼틀도 타고 워터 슬라이드 타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놀이장 주변으로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음악에 맞춘 활기찬 공연이 나들이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체험 행사장도 종일 북적였습니다. 좀 많이 덥다 보니까 좀 많이 뜨거워서 애들이 충분하게 놀 수 있는 그늘 같은 것도 좀 같이 장만해서 같이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심 속에 마련된 깜짝 물놀이터. 서둘러 찾아온 더위 속에 시민들은 집 가까이서 시원한 휴일을 보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이렇게 때이른 더위에 습한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제주에는 모기가 벌써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뇌염을 옮기는 매개 모기가 예년보다 급증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방제 인력들이 주택가 클린하우스 주변으로 살충제를 뿌립니다. 맨홀 뚜껑을 열어 하수구와 우수관에도 꼼꼼하게 방제 작업을 합니다. 최근 기온이 오르고 비 날씨가 이어지면서 늘어나고 있는 모기와 유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관로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기 소독을 해달라는 민원이 이달 들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낮 기온 20도, 25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막 모기들이나 깔따구들이 막 확산되고 개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민원들 집중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도심에 설치된 측정기에서 이달 초 하루 평균 약 15마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전북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작은 빨간집 모기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지난 3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이후 지난달에는 이틀 동안 160마리가 잡히는 등 개체수가 급증했습니다. 7월 초부터 발생 밀도가 증가하는데 올해는 기온이 오르고 습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예년과 달리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올해부턴 제주에도 AI를 활용한 감시망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모기 밀도와 개체수 등을 파악해 방제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차에 타고 있던 20대 대학생 3명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는 마른 도로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여름철 빗길 안전운전 요령을 이명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원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 27일 새벽 경남 창원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대형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에는 20대 대학생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전날 저녁부터 사고가 날 당시까지 창원엔 30mm가 넘는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었습니다. 버스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가 오거나 비 온 뒤엔 도로가 젖어 있어 수막 현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빗길 제동거리는 마른 길의 최대 1.8배. 비가 오는 날 교통사고는 맑은 날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1.3배 높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제한속도의 20%를 감속해 운전하고 차간 거리를 확보하는 방법 등으로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 관리 등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차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반사이도가 높은 이제 차선을 설치를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도로 옆에 있는 배수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구들을 평소에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는 비가 많이 오는 6월에서 8월에 집중되는데 특히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보된 상황.
빗길에선 베테랑 운전자도 첨단 안전장치도 미끄러지는 차를 멈춰 세우기 어렵습니다. 지금 빗길이를 달리는 내 차의 속도와 앞차의 거리가 적정한지 한 번 더 점검할 때입니다. YTN 명진입니다. 전국 260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신체적 한계 때문에 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첨단 공학기기가 장애인들의 손발이 되어 취업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청 공무원인 정창윤 씨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장애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도서관 사서 역할을 하는데 보조 공학기기가 그의 눈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대출이실까요? 잠시만요.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시력 상실로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삶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때 중요한 지원군이 돼준 것도 첨단 보조기기였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대신에 귀로 들어가면서 생활을 하고 또 학업을 하고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도 할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시험도 볼 수 있었고. 보조 공학기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닙니다. 몸의 상당 부분이 마비된 사람들도 높은 곳까지 손을 닿게 해주는 휠체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안경 등 다양한 장애에 맞춰 기기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더구나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기들은 다방면으로 늘어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 로봇입니다. 로봇에 설치된 센서들이 장애물들을 자동으로 인식해 피해주는데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비용은 비싼 편이지만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보조 공학기기 구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조 공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8,000명이 넘습니다. 등록 장애인이고 근로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AI와 로봇이 결합한 기술의 발전은 무궁무진한 장애인의 직업 영역 확대를 가져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장애 인구의 30%대에 머물고 있지만 새로운 공학기기들이 등장하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은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한국 영화로 4년 만에 칸 영화제 트로피를 노렸지만 아쉽게도 불발됐죠. 다만 호프뿐 아니라 다양한 작품들이 칸의 초청을 받으면서 침체가 이어지던 한국 영화의 가능성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칸에 다녀왔습니다. 따스한 햇볕과 쾌적한 날씨를 즐길 수 있는 남부 프랑스의 5월. 매년 이맘때 세계 영화인들은 프랑스의 작은 도시 칸에 몰려듭니다. OTT 확산과 투자 위축 속에 한국 영화 위기론까지 나온 가운데 한국 영화계는 지난해 공식 초청 0의 충격을 딛고 1년 만에 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I love in general the social aspects in a lot of your movies. Even Colony, that was shot a couple of days here, talks about social capitalism in Korea.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르몽드가 칸의 전형적인 문법을 깨뜨렸다고 평가하는 등 호프는 수상엔 실패했지만 어떤 경쟁 후보작보다 많은 화제를 몰고 다녔습니다. 칸을 시끄럽게 뒤집어 놓았다, 뭐 이런 평도 나오고. 제가 사고를 쳤다는 의미는 아니죠. 좋은 의미 아닌가요? 세계 영화계가 한국 영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독창적인 장르 감각입니다. 한국 장르 영화만의 독특한 매력에 매료돼 할리우드 배우가 흔쾌히 출연을 결정하는 건 저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I knew Director Na's work. I'd seen all of his films, and that led us actually we were in contact in development of maybe another project, an English-speaking project. 올해 칸에서 여우주연상을 배출한 올 오버 서든처럼 일본 영화들은 인간의 내면을 차분하게 따라가는 작품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칸이 선호해온 작가주의 문법에 가까운 셈입니다. 반면 한국 영화는 강렬한 비주얼을 바탕으로 한 대중성뿐 아니라
시대의 불안과 폭력 등을 비추며 의미까지 더합니다. 상업 영화를 하더라도 사실 작가성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한국 영화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독창적으로 봐주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 중예상 규모 제작 지원을 받았던 작품 보라가 칸 감독 주간에 초청됐는데 상업영화와 독립영화 사이를 잇는 중간 규모 영화 생태계 복원의 중요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가지고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언젠간 여기에 탁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아마도 지금 보기에 여성 감독들이 이제는 그 다음 세대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칸 영화제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신인 감독 발굴과 도시 브랜드 전략까지 연결하고 있다는 점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부산영화제가 참고할 대목으로 꼽힙니다. 좋은 아시아 작품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것, 그것이 아마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내부적으로 정비하고. 칸의 스포트라이트는 화려했지만 한국 영화가 마주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결국 독창적인 이야기꾼과 새로운 서사가 계속 나올 수 있을지 바로 그 지점이 한국 영화의 미래를 판가름할 전망입니다. 프랑스 칸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보름달처럼 둥근 형태의 달 항아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유의 넉넉한 풍채와 순백의 미로, 해외 유수의 박물관이나 유명 인사들의 소장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세계를 홀린 달 항아리의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함께 살펴보시죠.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색을 품을 수 있는 순백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넉넉함, 덜어내고 또 덜어낸 비움의 절대 미학. 한국을 대표하는 다랑아리는 17세기 후반 시작됐습니다. 백자 대호라는 이름으로 주로 저장 용기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전란 후에 그 좀 피폐했던 유업이 18세기 문예 부흥기에 다시 새롭게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둥근 원형의 항아리가 이제 순백의 백자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19세기 들어서며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다가 20세기 들어 미술계에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화가 김환기가 있습니다. 교우분이셨던 최순우 관장님과 함께 얘기 중에 다랑아리, 달과 같은 형태를 가진 큰 항아리다라고 이제 표현하신 부분에서 아마 다랑아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아래 위 반구 두 쪽을 붙여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살짝 뒤틀리며 이질러진 멋. 불의 온도와 방향에 따라 생기는 흔적을 품은 다랑아리는 완벽하지 않아 더 좋습니다. 불의 세기에 따라 이게 불 받는 방향 쪽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질러져요. 근데 그게 정말 예뻐요. RM부터 빌 게이츠까지 유명 인사들이 소장하고 세계 유수의 박물관 러브콜을 받는 한국의 멋. 2023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선 한국 다랑아리 한 점이 65억 원에 낙찰됐고 다랑아리에서 영감을 받아 구현된 건축물은 서울의 명소가 됐습니다. 아무 문양도 없어요. 시문도 없고. 그런데 그 아주 미니멀한 거기서 오는 깊이를 외국 사람들은 표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 도자기로 그림으로 언제 어느 곳에 놓아도 자연스럽게 공간에 스며드는 어우러짐도 다랑아리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입니다. 다랑아리는 복잡하지 않은 절대된 형태와 색이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전통 작품이지만 현대적인 미감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복을 불러올 것 같은 맑고 풍요로운 이미지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랑받기도 하고 다랑아리만 물끄러미 바라보는 달먹 영상은 또 하나의 명상 콘텐츠로 인기입니다. 비움으로써 오히려 압도적 존재감을 발휘하는 다랑아리. 본질만 남긴 절제된 미감이 복잡한 현대인들의 마음에 정직한 위로를 건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휴일이자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한낮 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7도로 선선하지만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며 덥겠습니다. 장시간 바깥 활동하신다면 틈틈이 수분 섭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7도, 전주 15.9도, 울산은 19.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보겠습니다. 서울 30도, 광주 32도, 대구도 3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낮더위는 계속되겠고요. 6월이 시작되는 내일은 제주도에, 모레는 남해안 지역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